반지하 문이 열리고 하민이 나타난다. 만수의 시선이 아이의 목걸이에 멈춘다. 그 목걸이 한번 보자. 만수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연다. 펜던트 속 젊은 시절 정희의 사진. 뒷면의 글씨가 선명하다. 진호에게 아빠가 언제나 사랑한다. 만수의 숨이 턱 막히고 손끝이 떨린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서울 성북구 언덕 위 낡은 다세대 건물이 겨울 햇살을 받아 서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최만수가 홀로 앉아 있었죠. 70이 된 만수는 오래된 공중전화 카드와 삐삐를 손에 들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낡은 플라스틱 표면을 쓰다듬으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이걸 들고 뛰었지. 만수는 이 동네에서 사채업자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고 그의 원칙은 단 하나였죠. 계약은 계약이고 사정은 사정이 아니라는 것. 돈 앞에서는 그 어떤 사연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철칙을 지켜왔습니다. 사무실로 내려온 만수는 종일 장부를 넘기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매서웠고 펜을 쥔 손가락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반지하 102호가 9개월째 체납입니다. 세입자가 아들인데 배달 일을 하다가 다쳐서 일을 못 나간다고 하네요. 만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9개월이라는 시간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요즘 사정을 너무 봐주는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 하는 줄 알겠어. 이번엔 내가 직접 가보겠네. 직원이 물러나자 만수는 잠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유치원 증명사진 한 장이 있었죠. 어린아이의 환한 웃음이 사진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작은 은목걸이 한 쌍이 놓여 있었는데 뒷면에는 진호 1994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사진을 들어 올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날 1997년 그 겨울날만 아니었다면, 외환위기가 터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날만 아니었다면, 그리고 자신이 도망치지만 않았다면, 진호야. 만수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30년 전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날의 기억이 가슴을 짓눌렀죠. 아내 정희와 5살이던 아들 진호. 그들을 두고 떠났던 비겁한 자신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만수는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죠. 9개월치 월세를 받아내야 했고 그것이 지금의 자신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건물 밖으로 나선 만수는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성북구 언덕길은 가파랐고 오래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이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그의 세입자였고 그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자신이 이들의 삶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만수는 102호 앞에 서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문패는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최진호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죠. 최진호. 만수는 그 이름을 읽으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죠. 고개를 저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10살 남짓한 소년이 고개를 들어 만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민이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크고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죠. 만수는 그 눈을 마주하며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이었지만 기억을 더듬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저씨, 아빠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하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죠. 그러나 아이의 목에 걸린 은목걸이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오래된 듯 표면이 손톱 자국처럼 달아 있었습니다. 월세가 9달이나 밀렸다. 내일까지 답을 줘야지. 아빠한테 전해라. 만수는 사무적으로 말했지만 눈은 계속 그 목걸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민은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손으로 감싸쥐었죠. 그 모습을 본 만수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 목걸이, 특별한 것이냐? 하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준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한테 주셨대요. 제가 힘들 때 만지면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항상 차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만수는 무심한 척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번 보자. 하민은 주저하면서도 목걸이를 풀어 만수에게 건넸습니다. 만수는 펜던트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죠. 오래된 세공 방식이 눈에 익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칼라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만수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이었죠.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버렸던 아내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뒤집어 보니 희미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진호에게 아빠가 언제나 사랑한다. 만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진호라는 이름, 정의의 사진, 그리고 자신이 각인했던 그 문구.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진호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하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만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목걸이를 돌려주며 애써 표정을 감추었죠. 내일까지다. 잊지 마라. 만수는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중간에 벽을 짚어야 했죠. 건물 밖으로 나온 만수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호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건물 반지하에서 9개월치 월세를 내지 못한 채로 살고 있었죠. 그리고 정희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만수는 거리를 걸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97년 겨울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만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환율이 폭등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고 협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정희는 5살 진호를 안고 울며 버텼지만 만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만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도망치는 것이었죠. 가족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못 이긴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후로 30년 만수는 가족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만수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사채업을 시작했고 냉혹한 원칙을 지키며 재산을 불렸죠. 돈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고 돈만 있으면
과거의 상처도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 진호를 마주한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서랍에서 다시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죠. 어린 진호의 웃는 얼굴과 오늘 본 하민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손자였습니다. 자신의 손자를 만난 것이죠. 사장님, 내일 102호 강제집행 준비할까요? 회계 직원의 질문에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그였다면 망설임 없이 진행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잠시 보류해. 직원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만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건물 아래 반지하에는 불빛이 들어왔고 그곳에 자신의 아들과 손자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펜을 들어 장부를 펼쳤습니다. 최진호라는 이름을 찾아 빨간 줄을 그었죠. 그리고는 다시 지웠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며 밤은 깊어갔고 만수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버린 아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월세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만수는 반지하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문을 바라보았죠. 문이 열리자 목발을 짚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2살의 최진우였습니다. 무릎에는 낡은 보호대를 차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죠. 만수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기 때문이죠. 같은 이마선, 같은 눈매, 심지어 말할 때 살짝 찌푸리는 미간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분이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퀵서비스를 하다가 넘어져서 병원비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아이 학원비까지 밀려서 진호는 고개를 숙이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 목소리 속에는 삶의 무게와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5살 아이가 이제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만수는 이미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최진호입니다. 진호의 대답에 만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내 아들, 내 피, 내가 버린 아이. 그 모든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만수는 기계적으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시오. 이번 달부터는 반드시 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밀리면 강제 집행입니다. 진호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류를 받아들며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죠. 만수는 그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저렇게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민이는 학교는 잘 다니고 있습니까? 만수가 불쑥 물었습니다. 진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어제 문을 열어준 아이 말입니다. 아,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예요. 성적도 좋고. 다만 요즘은 제가 이런 상태라 많이 돌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에는 아이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죠. 자신도 진호를 사랑했지만 결국 그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만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이 엄마는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 수진이가 치료비 때문에 빚도 많이 졌고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진호의 담담한 목소리가 만수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며느리였을 수진이라는 여인의 죽음,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들의 모습이 가슴을 짓눌렀죠. 자신이 곁에 있었다면 치료비라도 대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만수를 괴롭혔습니다. 반지하를 나온 만수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노포 주인 김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사장님, 오늘은 얼굴이 왜 그리 어두우세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만수는 대답 대신 소주를 따랐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도 가슴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죠. 서랍 속에 넣어둔 쌍목걸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희와 함께 맞춘 것이었죠. 진호가 태어났을 때 가족의 증표로 만들었던 목걸이였습니다. 진호야, 내가 정말 내 아들 진호가 맞니? 만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던 것이죠. 30년간 쌓아온 냉혹한 사채업자에 가면 뒤에서 아버지라는 정체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되짚었죠. 도망친 후 처음 몇 년은 가족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자신을 원망할 정의와 진호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의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만수는 새벽에 일어나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 사진들과 진호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작은 신발, 장난감 자동차, 그리고 진호가 그린 그림. 아빠라고 쓰인 글씨 옆에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남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진호야.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의 눈물이었죠. 돈을 쫓으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진호에게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도울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장부를 펼쳐 진호의 채무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자를 줄이고 원금도 탕감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건물관리소장 남구태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개발사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지하 세입자들 빨리 내보내라고 압박이 심합니다. 특히 102호는 체납도 심하니 먼저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만수는 남구태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55살의 남구태는 욕심 많고 계산적인 인물이었죠. 개발사와 무언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만수는 남구태를 내보낸 후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죠.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정의의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자신이 떠나고 나서 정의가 보냈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당신이 떠나던 날 진호는 대문 앞에서 삐삐를 꼭 쥐고 울었어요. 아빠가 곧 돌아올 거라면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돈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했어요. 진호에게는 아빠가 필요했고 나에게는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만수는 편지를 읽으며 이마를 책상에 박았습니다. 정의의 원망과 그리움이 담긴 글씨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죠. 자신은 돈에 쫓겨 가족을 버렸고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시각 진호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6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진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문을 열자 하민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기침을 참으며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민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아빠, 내일 학교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 안 와도 돼요. 다리도 불편하시고, 일도 바쁘시잖아요. 하민의 말에 진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벌써 어른스럽게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미안했죠. 진호는 하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꼭 갈게. 우리 하민이 달리기 하는 거 봐야지. 진호는 식탁 위를 보았습니다. 체납 고지서와 병원 미납 영수증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한숨을 삼키며 하민의 목걸이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목걸이였죠. 그 안에는 정희의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수진은 그것이 진호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목걸이 속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하민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죠. 아빠도 기억이 잘 안 나.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 하지만 정말 따뜻한 분이셨다고 들었어.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아빠도 본 적 없는 사람이야. 진호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세월, 그 공허함과 원망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죠. 하민에게만큼은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편 만수는 밤새 고민 끝에 정의가 묻혀 있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성북구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죠. 비석에는 고 김정이라는 이름과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정희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수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현실을 일깨웠죠. 자신이 가족을 버린 후 정희는 혼자서 진호를 키우다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호는 아내 수진을 만나 하민을 낳았고 수진마저 암으로 잃은 것이었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온 만수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진호의 채무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대부분이 수진의 병원비와 장례 비용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의 치료비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펜을 들어 이자를 모두 취소선으로 지웠습니다. 사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회계 직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만수는 대답 없이 계속 장부를 수정했죠. 불법 이자는 모두 삭제하고 원금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했습니다. 102호 최진호 씨는 특별관리 대상이다. 앞으로 이 건은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직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만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죠. 차갑고 날카로웠던 눈빛 대신 깊은 슬픔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진호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정희가 진호를 안고 웃는 모습, 자신이 진호를 업고 있는 모습, 그때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서 충분했던 시절이었죠. 진호야, 넌 아빠를 닮아서 이마가 넓구나.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사진 속에서 젊은 만수가 아기 진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죠. 진호는 혼자서도 훌륭하게 자랐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평생의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속죄를 시작해야 한다고. 비록 아버지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멀리서라도 진호와 하민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죠. 돈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벽 3시 급한 전화벨 소리가 만수의 잠을 깨웠습니다. 건물 경비원 윤복남이었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102호 아이가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아버지 혼자 따라가는데 다리도 불편하신데 어쩌나 싶어서. 성북구 병원 응급실이랍니다. 만수는 옷을 걸치고 뛰쳐나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응급실에 도착하니 진호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은 채 흔들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진호는 만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경비가 연락했소. 아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와서 설명을 시작했죠. 혈액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습니다. 빈혈이 심각한 상태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일단 수혈이 시급합니다. 가족 간 공여자가 가장 안전한데 혈액형이 맞는 직계 가족이 계신가요? 진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며 말을 더듬었죠. 저는 제가 2달 전에 수술을 받아서 지금은 헌혈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가족은 없고. 진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하민이 누워있는 병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만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검사를 받겠습니다. 의사와 진호가 동시에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희와는 남이신데.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죠. 검사실로 향하는 만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간호사가 체열을 했죠. 푸른 혈관에서 빨간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만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물관리소장 남구태였죠. 사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개발사 쪽에서 난리입니다. 반지하 빨리 밀어야 한다니까요. 특히 102호는 인도 소송부터 걸어야죠. 체납도 제일 심하고. 만수는 짧게 끊었습니다. 지금 바쁘다. 남구태는 전화가 끊기자 씩 웃으며 개발사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 늙어서 물렀음.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음. 그는 이미 개발사로부터 자리를 약속받은 상태였죠. 만수가 물러나면 자신이 건물 관리를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표정이 놀라워 보였죠.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거의 직계 가족에서만 나오는 적합도예요. 수혈과 공여가 모두 가능하십니다. 환자와 어떤 관계이신지. 진호가 놀란 눈으로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심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만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30년간 감춰왔던 진실을 꺼낼 때가 왔습니다. 진호야. 만수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진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나는 도망쳤다. 너와 내 어머니를 두고. 그게 평생의 죄였다. 진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죠.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우린 버려진 줄만 알았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그래서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만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72살의 노인이 42살 아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망가진 거다. 두려움에 못 이겨 도망쳤고 그 후로는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미안하다. 변명하지 않겠다. 다만 하민이를 살리게 해다오. 내 손자를 살릴 기회를 달라. 진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만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간 그려왔던 아버지의 모습과 눈앞에 놓이는 너무 달랐죠. 원망하고 미워했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나와서 재촉했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진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만수를 보며 말했죠. 하민이를 살려주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만수는 즉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죠. 지금 당장 장부를 가져와라. 반지하 전 세대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 직원이 장부를 가져오자 만수는 병원 로비에서 즉시 결제를 시작했습니다. 불법 이자, 전액 탕감, 연체 이력 전면 조정, 반지하 세대 3개월 유예. 펜을 휘두르는 만수의 손은 거침이 없었죠. 사장님, 이러시면 손해가 너무 큽니다. 회계 직원이 외쳤지만 만수는 단호했습니다. 사람부터 살리고 계산해.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끝이다. 수혈 준비를 하며 만수는 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손자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가족, 이제라도 지켜야 할 아이였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수의 피가 하민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며 진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30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고마움이 뒤섞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가 다시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수혈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고 있어요.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적합도는 직계 가족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진호는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혈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죠. 72살의 나이에 수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도 만수는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진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용기가 없었다. 내가 5살 때 떠났는데 어떻게 다시 아버지라고 나설 수 있겠니? 하지만 며칠 전 하민이를 보고 내 어머니 사진을 목걸이에서 보고 더는 도망칠 수 없었다. 진호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까지 지켰던 것이었죠.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한 적이 없으니까. 그때 회계 직원이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남구태 소장이 개발사 사람들을 데리고 반지하로 갔어요. 강제 철거를 시작한다고. 만수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아직 수혈 중이세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진호가 나서려 하자 만수가 말했죠. 내가 처리할 테니 여기 있어라. 하민이 곁을 지켜야지. 만수는 휴대폰을 들어 경비원 윤봉남에게 전화했습니다. 봉남 씨,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불법 침입과 재물 손괴로. 그리고 반지하 주민들 모두 밖으로 대피시켜. 전화를 끊은 만수는 다시 회계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해. 남구태와 개발사를 고소할 거야.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 확보해. 병원 밖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구태는 개발사 직원들과 함께 반지하 철거를 강행하려 했죠. 하지만 경비원 윤봉남이 주민들과 함께 막아섰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사장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남구태가 소리쳤습니다.
늙은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나서는 거야. 이 거지들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면 손해배상을 누가 물 건데.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만수가 고용한 변호사도 나타났죠.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는 최만수 씨입니다. 그분의 동의 없는 철거는 명백한 불법이죠. 지금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경찰이 남구태와 개발사 직원들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구태는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죠. 최만수 후회할 거야. 개발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병원으로 돌아온 윤봉남이 만수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일단 막았습니다. 남구태는 경찰서로 갔고요.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진호를 보며 말했죠. 이제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누구도 너희를 내쫓지 못할 거야. 진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만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라는 호칭이었죠. 비록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하민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죠.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며칠 더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만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자의 따뜻한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졌죠. 살아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회계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만수가 지시한 대로 모든 불법 이자를 정리한 내역이었죠. 반지하 15세대, 총 3억 원의 이자를 탕감했습니다. 그리고 체납 기록도 모두 삭제했고요. 만수는 서류에 사인하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반지하 전 세대에 환기시설 공사를 시작해. 곰팡이 제거 작업도 같이 하고. 직원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저녁이 되자 하민이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침대 옆에 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죠. 아빠. 만수는 하민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생명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있단다. 이제 아프지 마라. 진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민에게는 할아버지가 생겼고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북구의 밤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그동안 자신은 돈만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자신처럼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민이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만수는 건물 앞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낯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죠. 경비원 윤봉남이 다가와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사장님, 어젯밤에 남구태가 몰래 왔다 갔어요. 개발사 사람들이랑 뭔가 수상한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가까이 가니까 도망가더라고요. 만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구태가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조용했는데 뭔가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죠. 그날 밤 만수는 일부러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건물 뒤편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보니 남구태와 개발사 직원들이 무언가를 들고 건물 뒤편으로 가고 있었죠. 만수는 즉시 윤봉남에게 전화했습니다. 봉남 씨, 지금 당장 건물 뒤편으로 와요.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해.
만수가 뒤편으로 달려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구태 일행이 반지하 환기구 근처에 휘발유통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불이 나면 자연스럽게 철거 명령이 떨어질 거야. 노후 건물 화재 사고로 처리하면 돼. 남구태가 라이터를 꺼내려는 순간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만두지 못해. 남구태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로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비웃으며 말했죠. 최만수, 이제 너도 끝이야. 개발사에서 이미 다 준비했어. 내가 물러서지 않으면 이 건물은 불타고 책임은 너한테 돌아갈 거야. 미쳤구나.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어차피 거지들이잖아. 보상금 몇 푼 쥐어주면 조용해질 거야.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발사 직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경찰이 건물을 포위했고 윤봉남이 가져온 휴대폰 녹화 영상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방화 미수와 공모 혐의입니다. 남구태가 수갑을 차며 만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개발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경찰차가 떠난 후 만수는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진호와 하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나와 있었죠. 다른 주민들도 모두 복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안심하세요. 이제 위험은 없습니다. 범인들은 모두 잡혔어요. 한 노인이 만수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만수는 그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매정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날 만수는 변호사와 함께 개발사를 찾아갔습니다. 개발사 대표는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최 사장,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시죠.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에 건물을 넘기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만수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고소장입니다. 방화 미수, 협박, 강요. 남구태의 자백과 증거 영상이 모두 있습니다. 당신들도 공모자로 입건될 겁니다. 개발사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남구태가 독단적으로. 법정에서 해명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건물은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대신 제가 직접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만수는 변호사와 함께 개발사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진호가 다가왔죠. 아버지, 정말 리모델링을 하실 건가요? 그래. 반지하를 없애고 제대로 된 주거 공간으로 만들 거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진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만수가 말했죠. 그리고 1층에는 공부방을 만들 생각이다. 동네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곳. 내가 운영하면 어떻겠니? 저요? 배달일도 좋지만 너는 원래 공부를 잘했잖니. 내 어머니가 늘 자랑했었다. 진호는 똑똑해서 좋은 선생님이 될 거라고. 진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죠. 저녁 만수의 사무실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만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죠. 앞으로 이 건물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결정하고 수익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요. 더 이상 일방적인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아닌 함께 사는 이웃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들은 놀라면서도 감격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물었죠. 정말 저희 의견을 들어주신다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인데 여러분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윤봉남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이런 건물주는 처음입니다.
진짜 사람이 먼저구나 싶습니다. 만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진호와 하민을 바라보았죠. 가족을 되찾고 이웃을 얻었습니다. 돈으로 쌓은 벽 대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보았습니다. 진호와 하민도 함께였죠. 하민이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별이 정말 많아요. 그래, 예전엔 저 별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이는구나. 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시작해 보려고요. 하민이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하니까요. 만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계약이 아닌 관계를 선택한 순간부터 진짜 삶이 시작된 것이죠. 봄이 왔습니다. 성북동 언덕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낡은 건물에도 새로운 기운이 돌았죠. 진호 공부방이라는 간판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삐삐와 공중전화 카드, 그리고 90년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사진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공부방 안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의자에 앉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수는 한쪽에서 커피를 타며 소년들의 연필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하민이 웃으며 달려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감사일기 쓰는 숙제가 있어요. 그래, 뭐라고 썼는데? 돈보다 가족, 화내기보다 안아주기라고 썼어요. 선생님이 정말 좋은 문장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만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서 희망을 보았죠. 진호가 수업을 마치고 다가왔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 그때는 정말 미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수진이가 아플 때도 아버지가 있었다면 하고 원망했어요. 지금도 그 상처가 다 아문 건 아니에요.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호가 이어서 말했죠. 하지만 이제 같이 살아보려고요. 하민이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하고 저도 이제는 미움보다 용서를 배우고 싶어요. 만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쌍목걸이를 꺼내 하민과 진호의 손에 하나씩 올려놓았죠. 이건 내 어머니와 함께 만든 거다. 가족의 증표로 내 늦은 사과가 너희의 내일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공부방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반지하에는 환기창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곰팡이 제거 작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죠. 주민들이 나와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시원한 물을 나눠주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윤복남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협동조합 첫 회의가 다음 주인데 주민들이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만수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제 그 장부에는 숫자 대신 사람들의 이름과 이야기가 보였죠. 돈은 명세서에 남지만 죄책은 가슴에 남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에게 남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공부방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진호는 무료로 배달 안전 교육도 시작했죠. 자신이 다친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배달 라이더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진호의 말에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아들이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들을 위한 가르침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죠. 해질 무렵 세 사람은 공부방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거리 스피커에서 옛 가요가 흘러나왔죠. 그땐 그랬지. 모든 게 힘들었지만 희망은 있었지. 노래를 들으며 만수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하민아.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너무 늦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구나.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외환위기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때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버렸던 것이라고. 돈을 쫓으며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방 벽에 걸린 낡은 삐삐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증거였죠. 한때는 도망치는데 사용했던 연락수단이 이제는 가족을 이어주는 추억의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주민 한 명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진호 선생님, 하민아. 내일 협동조합 준비 모임 잊지 마세요. 세 사람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죠. 사람이 사는 곳, 이웃이 있는 곳, 가족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의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죠. 정의야, 늦었지만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이제는 내가 지킬게. 바람이 불어버 꽃잎이 날렸습니다. 꽃잎은 세 사람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죠. 마치 축복처럼, 용서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사건은 끝났고 세계는 바뀌었습니다. 돈을 쫓던 노인의 집에는 이제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만수는 진짜 삶을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은, 끝났지만 이제 시작인 그런 봄날의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